이리오너라 이리온. 원래 이리온 스튜디오랑 이리온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리온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월버 나왔거든요. 네. 오늘 조촐하게 근데 둘이서 합니다. 왜냐면 김항은 연구원 따로 세미나 하셨고 네. 우리 프로데클러도 지금 불러오기. 왜냐면 이제 갑자기 시간이 서로 한 꼭지가 벼가지고 네. 같이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김항현 연구원 따로 녹음할 거고 요 월보 할 때는 정홍식 팀장이랑 둘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행해 보시죠. 네. 네, 일단은 이번 달 월보 주제는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 좀 저희 이슈 갖고 조금씩 얘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엔 전자 결제 쪽, 그러니까 피지랑 벤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때는 어떤 사업 구조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뭘 사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트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애매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주제는 아주 심플하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생활이 되게 많이 침투되어 있는 건데 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팩트부터 보면은 뭐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11.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제가 이거 똑같은 내용을 한 4년 정도 전에 썼었는데 맞았어요. 그때도 한 14% 정도 그로스 나오긴 했었거든요. 10% 이상 그로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거는 팩트고 뭐 몇 %다 뭐 그걸 떠나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좋아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는 무엇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들 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식품 생산 규모는 출하 기준으로 2.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파는 거 기준으로 생각보다 안 커.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범위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뭐 어떤 것까지 건강식품 기능으로 넣을 것이냐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짓게 된 것만 이렇게 되고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건 좀 더 클 겁니다. 그 우리가 사는 실소비자가 기준, 판매 기준으로는 4.3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을 뭐 아무래도 보충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영양소 기능, 뭐 생리 활성 기능, 뭐 질병 발생 감소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건강식품 하면 제일 이슈화 되는 게 2015년이죠. 아, 백수. 네, 백수. 와, 갑자기 생각나. 네, 그때 한번 힘들었었고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네. 많은 기업이 전사했지 않아? 네, 많은 기업이 전사했고 특히 시장도 움직였고요. 그럼요.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크게 진통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015년에도 역성장 안 했어요. 오히려 성장률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옛날엔 백수어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네. 홈쇼핑에서 네. 요즘은 다 한의사분들이 와서 하더라고. 네,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단은 시장은 포함 안 돼 있는 거지. 백수호요? 아니 한의사분들 막 하는 거 있잖아. 한의사분들이 하는 게 포함이 안 돼 있을걸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그게- 이제 그 얘네 그 뭐 원료로 안 되는 녹용도 거니까. 팔고 공진단 팔고 막 이러는데 그거 엄청 시장 클 것 같은데 그 그거는- 시장이 많이 잠식해 갔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얘네 그 통계적으로 나올 때 뭐 공진단 그런 품목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 아마 안 되는 것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건 같습니다. 약인데 네. 여하튼 그 시장을 엄청 많이 홈쇼핑에서 많이 하더라고. 네. 일단은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냐면 어린이 성장 발육 및 어린이 면역 강화 제품들이 많이 팔려요. 아무래도 애가 하나씩이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런 것들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20, 30대를 위한 이너뷰티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너뷰티? 원래 전통적으로 뭐 한 50대, 60대를 위한 갱년기 및 웰 에이징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나한테 있습니다. 필요한 거네. 원래 건강식품이 그쪽으로 처음부터 타겟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건강식품 업체들이 500개가 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죠. 나도 네. 좀 나이 드니까 네. 약을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너무 많아. 네, 많죠. 뭐 난 그냥 도움이 될 수 난 있다 그래서 그게 써 있잖아요. 코스트코 가서 그냥 비타민 사. 그게 나은 네. 것 같아서 횡설수설한다. 네, 코스트코도 가보면 되게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상황이니까 품목별로 보면은 홍삼이 제일 많아요. 홍삼이 한 1.1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그런 게 한 뭐 2,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제형이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뭐 기능별로 보면은
당연히 면역 기능이 가장 많다고 그럼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전문의약품은 아니니까 이쪽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 보면은 인터넷이 한 42%로 가장 맞아요. 많습니다. 네, 대형 할인점 1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시장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이 정도가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기되는 이슈 혹은 관심거리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건강식품 그러면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거나 뭐 몸 약하신 분들이 먹거나 그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너 뷰티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몸속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혈관 청소 뭐 이런 거. 네, 기능성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신조어인데 최근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마케팅에 이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약간 이거는 트렌드적인 변화인데 SNS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좀 건강식품이라는 게 사실은 만들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 뭐 다 인정받은 것들 그걸로 만드는 게 쉬운데 젊은분들이 그냥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올려가지고 만드는 건 다른 데서 외주 가공시켜가지고 팔고 그런 것도 사실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타겟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나타난 트렌드적인 변화는 그동안 건강식품이라는 게 약간 중장년층, 나이 드신 분들, 몸 약하신 분들 위주로 섭취하고 있다가 이너뷰티 식품의 경우에는 체중 관리, 아니면 피부 미용, 아니면 노화 방지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2030 세대들이 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강식품 시장의 포인트가 고령화 사회라는 포인트로 계속 그 연결고리를 찾았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건강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맨날 술 먹고 지내는데 운동하러 다니고 요가하러 다니고 네. 막 음식도 네. 이런 거 많이 먹고 네. 참 이렇게 살았어야지 지금 좋았을 텐데. 일단은 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는 뭐 술 먹고 그러면 술 먹고 다면 힘들었잖아요. 요즘 술 먹으면 젊은 친구들 다 약 사가지고 가요. 그래? 이거는 무슨 건강식품이랑 좀 약 다르긴 하지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숙취 해소. 술 먹어? 저보다 일찍 먹고 가잖아. 네, 뭐 우리 일부 여성 동지 빼고는 저기서 뭐 있길래. 네. 되게 많이 안 먹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그러니까 20대 건강기능 섭취율이 2016년에 39.5%에서 2018년에 41.4% 늘었고요. 그다음에 30대도 54.8%에서 2016년에 현재 65.4%. 그러니까 30대 인구의 한 65%가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에다가 놔두고 그냥 아침에 하나씩 다 먹어요. 특히 뭐 오메가3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젊은 사람들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먹고 먹는 것 같아요. 홈쇼핑 광고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콜라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특히나 여기 저희 월보에 있는 24페이지에 그림치 한번 보시면 체지방 감소에 관련된 최근에 건강식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는 이거는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 말씀드릴게요. 건강식품의 원료가 고시형 원료랑 개별 인정형 원료로 구분됩니다. 뭐냐면 네, 고시형 원료는 읽어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원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명된 거죠. 그래서 제조 기준이라든가 기능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요. 누구나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걔네들이 다 그 식약청에 다 등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젊은 뭐 SNS 하시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아요 하면서 콜라겐 이거 뭐 어떤 게 좋아요라고 팔면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만 잘하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시형 원료들은 어떤 제품의 차별화보다는 마케팅 역량이라든가 좀 브랜드 인지도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개별 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별도의 자료 그러니까 뭐 안정성, 기능성, 뭐 기준 규격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출해서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특허 같은 거죠.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서 이게 받으면은 인정받으면 6년 동안 독점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자기가 이거 잘만 만들면
잘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년이 지나면 이것도 고시형 원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저희 월보에도 적어놨어요. 전체 시장 규모가 아까 전에 한 2.5조 원 정도 규모 출하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별 인정한 품목은 3,200억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좀 점유율들이 쭉쭉 올라가고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2015년 때부터 그래요. 2015년 때 백소가 사실 개별 인정형이니까 잘 팔리고 있다가 사태 딱 터지니까 다들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제 모두가 증명한 걸 먹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났나 보네. 네, 살아나면서 이쪽을 중심으로 좀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5페이지에 있는 그림 16번 보시면 개별 인정 원료 매출 비중이 2014년에 19.5%였었어요. 근데 쭉쭉 떨어져서 2016년에 11.1%까지 거의 한 8%포인트 떨어졌죠. 이 이유가 그거예요. 백소 사태 때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사태 한번 지나갔고 이제 다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시장이 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 2015년에도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6년 사태 터지고 16년에 홍삼 그로스는 42.6%가 나왔고요. 이제 2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20.5% 그로스가 나왔어요. 검증된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태 터져도 건기식 시장이 그 해에도 11.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쉽게 뭐 무너지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고령화도 맞지만 점점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먹을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이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전문의약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부작용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 문구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파는 것도 있고 뭐 다단계로 파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하게 이 시장이 커져 있는데 만든 회사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개별 인정형 원료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한 가지는 이너뷰티, 두 번째는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과거처럼 성장한다. 지금 같은 트렌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쭉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지 않겠죠. 성장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식품 관련 정책 및 규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 건기식 관련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건강식품 시장 앞으로 더 접근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허용인데 뭐냐면 과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 데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팔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그냥 뭐 소비자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물건 갖다 놓고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일부 의약품 원료는 안정성을 이미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기식의 원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제형도 많아지고 품목도 많아져요. 그래서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애매한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이게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나쁘진 않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 뭐 이거야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과거에는 광고에도 규제가 좀 있었어요. 식품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약처럼 하니까 문제 아니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홈쇼핑 같은 데서 그래서 많이 팔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정부의 방향은 우호적이고 점점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팩트 성장하고 있다, 이슈, 이너뷰티, 그 다음에 뭐 개별 인정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성장할 것이다.
정부도 도와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느냐. 본론 들어갑시다. 네, 종목 많아요. 단어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네. 중간에 한 번씩 와 이랬다 네. 그런 종목이잖아 이게. 네, 그렇죠. 많이들 그랬죠. 근데 일단은 그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건강기능식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사와 ODM, OEM 업체라고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품이랑 비슷하네. 네, 뭐 그쵸. 비슷해요. 브랜드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브랜드사는 말 그대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품 히트가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근데 그쵸. 안 되면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그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매출 변동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같이 이미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거는 대형 업체들이 꽉 잡고 있고 브랜드사들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실적을 확 내려면 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좀 내야 돼요. 거기다가 이너뷰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너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물론 잘하면 성장폭이 좋지만 사실 그만큼 마케팅비도 들어가고요. 신제품 개발비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드리면 뭐 종근당 홀딩스, HL 사이언스, 뉴트리, 셀바이오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월보 29페이지부터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다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관심 많은 건 OEM 업체 아니야? 네, 그렇죠. 저희도 저희 스몰캡 팀에서도 이번에는 뭐 브랜드 사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네. 그 리스크가 좀 있거든. 네. 잘 안 되면은 그렇죠. 덤탱이 쓰니까. 시장은 성장하는데 역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또 트렌드가 추세가 뭐 분기별로 바뀌진 않지만 한번 꺾이면 좀 회복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너도 나도 참여하니까 네. 공장 없이 창업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 공장 돌리는 애들만 돈 버는 거 네, 같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브랜드사고 두 번째는 ODM, OEM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사 같이 폭발적인 성장력은 사실 없어요. 없죠. 하지만 시장 성장률만큼 안정적으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 때문에 뭐 아무래도 브랜드사들도 자기들이 막 연구개발하지만 생산 시설을 많이 안 갖추거나 갖고 있더라도 일부를 갖고 있어요. 다 아웃소싱 돌리죠. 그래서 시장 커지거나 아니면 브랜드사들이 경쟁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ODM, OEM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브랜드사들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런 ODM, OEM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ODM이나 OEM 경쟁사들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규모의 경제 효과예요. 대규모 캐파를 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 관리가 잘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형. 예를 들어서 저희는 소포트 캡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밖에 못하죠. 뭐 젤리, 하드 캡슐, 뭐 액상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노바렉스, 서흥, 종근당 바이오, 콜마 B&H, 코스맥스 BNT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바락스는 우리 오늘 자리는 없지만 네. 김학연 연구원이 네. 꽤 오래전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이고 네. 발표도 코멘트도 여러 번 했었죠. 네. 성은 또 저희 정홍식 팀장이 네. 또 괜찮다고 봤던 거 아니야? 네. 이런 회사 자체가. 네, 괜찮다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30페이지에 이런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다 생산하고 있다. 그런 사업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뭐 간단히 적어놨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에 밸류에이션 표 다 과거에 적어놨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32페이지에 저 월보가 뭐 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성장하고 있고요. 뭐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비싼 거보다 싼 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성장하니까. 쭉쭉 내려보면은 PER로 봤을 때 한 10배대 있는 거 사는 게 좋겠죠? 이거 전부 다 트레일링이에요. 표 22번에 있는 거는 포워드 아닙니다.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퍼 10배대 기업들 중에서 PBR도 높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성장하고 있는데 기업이 역성장이다. 이건 뭔가 약간 브랜드사 입장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뭐 ODM, OEM사도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전 4분기 영업이익도 오르고 EPS도 오르고 뭐 ROE
뭐 너무 낮지 않고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 딱 3개 걸러져요. 서흥, 종근당 바이오, 노바렉스 딱 3개 걸러집니다. 셀바이오텍 같은 거는 역성장이다 이거네. 표 보니까. 좀 이렇게 과거에 싸거든. 좀 많이 셀도 했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 회사인데. 네, 그쵸. 비싸진 않은데 사실 저희가 일단은 못 뜯어본 것도 있어요. 사실 좋은 회사인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못 뜯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뜯어본 거는 제일 편한 건 서흥이다. 보니까. 그렇죠. 서흥이 가장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 내용 쭉 말씀드리고 저는 서흥을 추가적으로 종목을 좀 깊게 설명드리고 서흥이랑 종근당 바이오도 좀 해줘요. 네, 근데 종근당 바이오는 김한경 연구원이 그래? 이번에 이닛을 한 종목이에요. 종근당 바이오 노바렉스는 김학현 연구원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하고 그렇죠. 네. 서흥 해주고 그다음에 다나와 하나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테 같으니까 네. 다나와랑 같이 서흥부터 얘기합시다. 네, 서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흥은 제가 전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고 다뤘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내용은 되게 심플한데 서흥캅셀 아니야? 서흥캅셀. 서흥캅셀이 서흥으로 이름 바뀐 거죠. 이 회사가 그 매출 비중 중에서 하드 캡슐 비중이 37% 정도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이 36% 정도. 나머지는 의약품, 뭐 원료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부터 말씀드리면 백소 사태 터졌을 때 타격 같이 받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생산을 전부 다 서흥이 다 했습니다. 전량.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같이 두들겨 맞았죠. 실적도 그렇고. 근데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흥 입장에서는 그게 마진이 아주 높지도 않았고 매출에 차지하는 기여도도 전체 중에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한 회사의 멀티플과 실적에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약간 시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고요. 탐방도 잘 받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탐방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든 다녀왔고요. 적극적이진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이진 않지만 이젠 아예 안 하지도 않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그냥 좋게 봤었고 지금도 좋게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성장이 그냥 꾸준해요. 뭐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 외형에 대한 역성장이 딱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매출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회사가 아니라 매년 그것도 10%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건 경영 활동이 굉장히 우수하다. 사실 기업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매출액이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근데 안 그런다는 거는 제품 포트폴리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좋지만 결국은 경영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점수를 높게 주고 이 회사 역시도 과거 10년 동안에 11.6% 매출액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고 뭐 그래서 향후에도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3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 본업이죠. 하드캡슐. 하드캡슐은 국내 MS는 95% 이상이에요. 독점적이고요. 글로벌리하게는 2, 3위권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사실. 네, 좋은 큰 회사죠. 캡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거죠. 하드캡슐에 대해서는. 근데 이 하드캡슐이 P랑 Q를 제가 노가다로 사업 보고서 보면 얘네들이 나오는 생산 실적이 있거든요. 그 캡슐 사업 부분 매출액이 있으니까 심플해요. 그 매출액 쫙 엑셀에 적고 생산 실적 쭉 적은 다음에 Q가 나오는 거니까 나누기 해가지고 P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Q와 P가 매년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오르는 거고 CAGR로 한 10% 정도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찾아봤는데 Q가 오르는 원인은 국내는 이미 독점이에요. 자연 성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계속 10% 정도 오르는 거는 당연히 수출이겠죠. 근데 수출이 사실은 북미나 유럽 같이 선진국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왜 이러나 하지? 하고 봤더니 보통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재밌어요. 뭐냐면 그 약간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소를 안 먹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동물성을 좀 안 먹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하드캡슐의 원재료는 보통 소, 돼지도 좀 있지만, 네, 전혀 몰랐어. 네, 그래서 그런 동물성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이것까지도 좀 식물성으로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서흥이 식물성을 만들면서 수출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오송 공장에 45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식물성으로 바꿨고요. 베트남에 이제 30대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동물성으로 하고 있지만 식물성으로 계속 생산 설비를 좀 교체하면서 좀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 뭐냐면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성장했는데 현재 오송 공장에 45대, 베트남에 30대 있어요. 75대가 있는데 3Q19
당장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부터 8대가 추가된 걸로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베트남에 식물성 8대를 추가했어요. 6월 달부터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정화되고 내년에 또 4대를 베트남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돌아가는 시기는 이게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공장 가서 봤는데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몇 달 걸릴 것 같아서 한 2021년 정도에 4대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현재 75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식물성은 몇 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추가적으로 당장 이번 3분기부터 8대 그리고 내후년에 4대 해가지고 12대가 추가적으로 붙을 건데 이게 전부 다 식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Q가 과거에도 올라갔지만 향후 한 2년 정도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가 올라가는 이유도 이거랑 연관성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동물성은 뭐 개당 한 3, 4원 돼요. 식물성은 한 6원에서 8원 정도 돼요. 2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에 대해서 비중이 늘어나니까 ASP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P가 Q가 다 올라가니까 상이 좋고 사실 전체적으로 이 성이라는 회사의 마진 기여도 캐시카우는 캡슐 쪽이 하고 있기, 하드 캡슐 쪽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오히려 외형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백수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전적이고 뭐 이런 회사였는데 네. 그게 한번 그 파동 겪으면서 오히려 네. 좀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던 거 아닌가? 뭐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서흥 되게 좋게 봐요. 이유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어차피 성장하는데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서 PER이 10배 안 되는 건 서흥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네. 싸죠. 엄청 싸죠.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고도 볼 수 없어. 이건 캡슐 만드는 회사지 그냥. 근데 이게 하드 캡슐 비중이 전체 매출의 37%예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이 36%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여기 저희 3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나는 투자 지금까지 포인트고요. 그냥 네. 캡슐 갖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콜라겐 같은 걸 얘네들이 파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하드 캡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사실 첫 번째는 하드 캡슐 좋아요라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좋은 회사야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적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때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강식품 쪽에서는 CAGR 14%로 고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걸 하는 거였구나. 나 잘 몰랐어. 얘네 ODM 전문 업체예요. 노바렉스랑 똑같이 ODM, OEM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얘네 경쟁력은 아주 심플해요. 모든 지형 다 해요. 그래서 뭐 캡슐, 정제, 액상 젤리 다 합니다. 고객사도 보시면 굉장히 다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 시장에서는 고객사가 의뢰한 걸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고 건기식 시장이 확대가 되는 만큼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경쟁사들은 실적이 되게 좋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캐파 계속 확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서흥은 캐파가 사실 현재 남아 돌아요. 이유는 예전에 오송공장에 대규모로 지어놨기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문 오는 거를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고 이러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마진율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예요. 전체를 캐파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괜찮고 두 번째는 이 회사만의 강점인데 다른 건강식품 회사들이 꽃길만 걷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회사는 꽃길보다 한 번 당했죠. 백수호 사태 때문에. 그래서 경영관리,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ODM, OEM 업체들은 고객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 개선에 굉장히 좋아요.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자체 생산 설비를 갖고 뛰쳐나간다든가 아니면 유행에서 트렌드에서 바뀐다든가 그럼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위기 대처는 사실 다른 동종업체들은 많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험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건강기능식품은 뭐 어차피 매출에서 참 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조만간 뭐 당장 내년 정도에 이쪽에서 그로스가 제일 세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표적인 ODM, OEM 업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이렇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한다면 서흥도 그래서 발을 담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젤텍이라는 회사가 모르던 사실도 알겠네. 이런 게 있었네. 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뭔 회사냐면 자회사예요.
자회사하고 연결 대상인데 젤텍이라는 회사에서 젤라틴을 만듭니다. 젤라틴이 뭐냐면 하드 캡슐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예요. 그래서 젤라틴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한 30% 정도는 성으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외부에 팔아요. 네, 되게 핵심 사업이에요. 되게 좋아요. CAGR로 한 15% 정도 성장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되게 특이한 이슈가 뭐냐면 저희 월보의 그 40페이지에 제가 이게 분기 실적 전망이라는 그 표 28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노가다로 다 써놓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사업부별 OP 마진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 그 캡슐이라는 부분은 그냥 성 전체의 하드캡슐, 이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마진율 보면 되는 거고 원료 쪽은 뭐냐면 이 젤텍이라는 회사예요. 젤텍이라는 회사에서 내부 매출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내부 매출 제거한 거니까 30% 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뭐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과거에 마진율이 한 10% 후반대에서 20% 됐었거든요.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37%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영업이익 올해 상반기 때 다 냈어요. 그 젤텍이라는 자회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그 서흥의 어차피 비상장이니까 연결 재무제표 주석상에 이제 연결회사에 관한 사항 보면 나와요. 젤텍이라는 회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433억으로 42.7% YY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66억 원으로 89% YY 증가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세게 증가하느냐? 내용도 좋아요. 뭐냐면 얘네들이 젤라틴을 가지고 하드캡슐은 맞지만 젤라틴이 콜라겐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콜라겐도 만들어요. 근데 기존의 생산 캐파를 3배를 확대했어요. 올해. 그러면서 콜라겐 판매가 확대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급증한 겁니다. 요즘 트렌드거든요, 콜라겐. 그래서 콜라겐에 대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흥은 일단은 싸고 차트도 막 안 올라가 있고 구조적으로 정우시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이고. 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물론 이 회사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하드캡슐 쪽. 다른 애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장치 산업이라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차입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좀 의외인데? 넘게 순차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특히나 2011년, 12년, 13년 오송공장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또 되게 많이 차입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베트남 쪽 계속 캐파 증설을 하면서도 차입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쁘진 않는데 차입금이 좀 많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가에는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서흥은 뭐 오랜만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일이온으로 처음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아마도. 맞죠. 네. 단어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단어가 왜 이렇게 좀 헤매더라고 계속. 네.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고 저번 달에 저희가 그 피지랑 벤이랑 사업 쓰면서 온라인 쪽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 그로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상반기 누적으로 19.6% 온라인 쪽 그로스 나오고 모바일 쪽은 26.5%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달 놓고 보면 8월 달 아직 데이터 안 났어요. 7월 달 놓고 보면 온라인은 15.4% 그리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1.5% YOR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같이 약간 저성장에 대해서 모바일 쪽이 뭐 20몇 %씩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잘 되네. 네. 다나와가 아니 올 여름 덥지도 않았고 뭐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잘 됐지? 뭐 사실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좀 떨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계속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다나와가 사실 한 3달 정도 저도 고민했었어요.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고민했었는데 뭐 사실 그 다른 쪽 데이터 봤을 때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회사 쪽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안 좋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뷰를 다시 바꿔서 좀 약간 잘 모르겠다. 뷰를 한 3달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좋다. 다시 사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나와는 뭐 그쵸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뭐 자체적인 경쟁력도 있겠지만 결국 근간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 증가예요. 그것도 가장 밀접한 거는 모바일의 쇼핑 증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좋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도 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뭐 리포트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이제 당장 쓰면은 TP가 좀 나오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플랫폼 회사기 때문에 이 정도 멀티플보다는 좀 더 높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냥 저도 피곤한 상태에서 조용히 들었는데 건강기능식품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김학용 연구원 와서 다시 녹음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종근당 바이오랑 노바렉스 두 가지 노바렉스죠. 말씀드릴 겁니다. 중소형주들이 참 힘든 상황인데 꾸준히 탐방 다니면서 업데이트하고 계시는데 다나와 같은 종목도 사실 의견이 약간 최근에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 약간 의견이 톤 다운했었어요. 저번에 이리온 찍을 때 톤 다운했다가 다시 톤 업한 그렇게 겁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온으로 이리온.